공유지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론, 뭐 포인트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 뭐 블로그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송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변호사나 법무사 약간 이런 특정한 사람들의 고유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많이 열려 있지도 않고요. 이게 수학처럼 답이 딱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전체적인 그 흐름 안에서 어느 정도의 그 공식 같은 건 있지만 하나하나 워딩 자체가 사실 일반인들은 두려워요. 법원 판사 앞에서 막 이렇게 말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 해보지 않았잖아요. 살면서 법원 가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무섭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으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의 흐름도는 이제 좀 아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지만 자, 싸게 낙찰을 받습니다. 괜찮은 물건을. 그러면 여기 각자의 목적이 있겠죠. 내가 이걸 사서 나머지 지분을 사할래. 그래서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래.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처럼 일반 투자자들은 난 이걸 팔 거야. 내 지분을 팔아야지. 아니면 부동산에 얘기해서 다른 공유자들이랑 얘기해서 야, 이거 내가 한번 팔아볼 테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이거 지분 다 팔아서 나눠 가집시다. 경매보다 더 비싸게 받읍시다. 그래서 전체 지분을 일반 매매로 판매하는 방식. 그리고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형식적 경매를 넘기는. 그래서 매각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나는 입주권을 받을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분을 나와서 보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케이스들은 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강남 상부에 있는 아파트에 이제 지분이 나왔다. 이런 건 신권을 초과해서도 낙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 가치로. 다만 이제 공유 지분을 하더라도 이제 소유 그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공유지분 매입 후 세 가지 전략이었고 소송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크게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최대한 줄여볼까 고민을 하다가 다섯 가지로 좀 줄여봤습니다. 자, 낙찰을 받았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협상을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뭐 내용 증명 보내자마자 협상이 되면 좋은 거고요. 답이 없네. 답이 없는 게 이제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차라리 욕을 하고 연락이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답이 없다. 그러면 지체 없이 바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만약에 태문 부재 뭐 답이 없다. 응답이 없어. 받았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바로 제일 먼저 하는 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요거는 공유자들의 이 사람들이 전세, 매매, 임대 등등 이 권한을 처분할 수 없게끔 막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바로 내용 증명인데 내가 판사한테 가처분을 신청을 할 때 판사가 네가 얘랑 충분히 협의하려는 노력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대답이 없다는 그 사전 협의 요거를 첨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가처분이라는 거는 사실 확인 이런 거 없이 그냥 제가 일방적인 주장으로 걸 수가 있어요. 아무 부동산에 사실 걸 수 있어요. 가처분. 그렇기 때문에 공탁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탁비가 수백만 원 이렇게 떠요. 근데 그거를 이거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물론 나중에 해결되면 돌려받는 그러니까 내가 이기면 돌려받겠지만 우선 목돈이 나가잖아요. 어? 그럴 때 바로 서울보증보험에서 하는 공탁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 3만 원이면 보증보험이 있어요. 그거를 어, 첨부해가지고 가처분을 하면 법원에서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주일도 안 돼서 결정이 돼요. 다 모든 서류가 다 되면 바로 그리고 법원에서 바로 등기소로 가처분을 보냅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처분금지 가처분 이렇게 딱 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유자들이 알게 돼서 이게 뭐지?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은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처분금지 가처분이 그냥 아무 법적 효력은 그냥 아무것도 못한다. 요거 하나인데 일반 사람들이 법원에서 또 소장이 와가지고 처분금지 가처분이 뭔지 모르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거 자체로도 굉장한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처분금지 가처분 하는 것과 동시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저는 이거를 기다렸다가 하지 않고요. 요건 요거고 본안 소송이라고 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공유물 분할 소송은 그냥 바로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목적 나 이거 대금 분할해줘라는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 부동산 누군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에 부당이득금 청구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달, 두 달 천천히 늦어져도 나중에 그 부당이득금만큼 다시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게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지난번 배웠던 법정지상권 이 부분까지 만약에 있어. 그러면 철거나 토지 인도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해서 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청구 취지 섞어가지고. 그리고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소유권을 가져왔잖아요. 하자마자 바로 해도 돼요. 아니면 10년 있다가 해도 된다고요. 이거는 나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많은 피고들의 레파토리가 뭐냐면 저 사람은 경매로 싸게 낙찰받아서 폭리를 취하기 위해 바로 받자마자 이렇게 소송을 걸었다. 근데 그거는 법원에서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소장을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송달이라고 하죠. 여기서 제일 오래 걸려요. 상대방한테
이제 법원에서 발송한 네가 이렇게 상대방이 너한테 소송을 걸었어. 그러면 네가 너의 주장을 한번 나한테 줘봐. 답변서를 써줘. 양식을 이렇게 주거든요. 양식을 이렇게 주고 언제까지 답변을 하라고 하는데 답변이 이제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대응을 하게 되죠. 그러면 대응이 없다면 제가 처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할 때 했던 청구 취지가 그대로 인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답변서가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이 이렇게 수필로 이렇게 적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주변에 이제 법무사를 써가지고 답변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봤던 바에 따랐을 때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어떤 답변을 쓰던 간에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 대부분 아무리 법무사, 변호사가 써도 답이 뭐더 이상 좋은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관건은 현물 분할이냐 대금 분할이냐를 가지고는 싸울 수 있는데 저 사람이 경매로 낙찰받거나 싸게 낙찰받거나 싸가지가 없다 이런 거는 전혀 논쟁거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답변서는 그래도 오는 편이 더 낫다. 그래야 협상의 여지가 생깁니다. 답변서가 오게 되면 판사가 그걸 검토를 하게 되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변론 기일을 가집시다라고 이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제 원고고 상대방이 피고가 되는데 원고와 피고가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변론 기일은 한 번에 끝나서 뭐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게 여러 번, 한 달에 한 번씩 말이 안 통하거나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그럼 보충해서 오세요라고 넘어갑니다. 보편적으로 변론 기일 시간은 10분 단위로 다 끊어요. 그래서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 있습니다 이런 거 없고요. 대부분 다 서면으로 미리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요지를 딱 난 이래서 저렇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을 딱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고요. 딱 판사님 앞에서 앉으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 말씀하세요. 혹은 왜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까? 하는데 혼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살아고 뭐 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나는 정말 몰랐고 막 이러면 혼나요. 중간에 말 끊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이거를 언제 낙찰받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인데, 이제 상대방한테 협상을 해서 제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응답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판사님께 대금 분할을 원하는 바입니다. 대금 분할이 원래 법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지만, 이 땅은 현물 분할이 이래 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대금 분할을 해주십시오. 그걸 더 줄여서 깔끔하게 딱 말씀을 드리면 넘어가요. 어, 그렇게 해서 변론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상대방이 예를 들어 변호사를 선임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변호사랑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앞에서 부당이득금 때문에 지료를 청구를 같이 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을 내라. 이렇게 했을 때 무대응이다. 그럼 판결문이 100만 원으로 나가는 거고요. 근데 답변서가 왔어. 근데 이 가격은 현실적으로 너무 높아. 너무 세. 이렇게 되면 제 감정을 측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 혹은 내가 아는 사람으로 해도 돼요. 근데 상대방이 네가 한 거 못 믿겠어. 이러면 다시 어차피 재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감정평가서 써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대부분 판사님들은 이거를 경매까지 넘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협상으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판결문 내리는 것보다 화해 권고 결정이라 그래서 야 너네 화해해. 좋은 선에서 둘이 화해해. 요거를 가장 선호하시는데 그래서 원고 얼마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매도 희망 가격에 대해서 얼토당토하는 금액이 아니라 내가 왜 이 금액을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놓으셔야 됩니다. 준비는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 판결까지 가면 협상을 권고하게 되고 만약에 그 법원 안에서 자, 원고와 피고 얼마면 사겠습니까? 얼마면 팔겠습니까? 그러면 둘 다 팔거나 산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하면 조정위원회라는 이제 회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나이가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원고와 피고 각각 붙어가지고 조율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조율을 해주시는 조정위원회 가가지고 이제 네 명 어떻게 보면 크게 네 명이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난 3천을 불렀고 상대방은 2천을 불렀어.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그럼 중간에서 만납시다. 2,500으로 합시다.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도 희망 가격을 조금 더 부풀려서 마음의 준비를 해놓으셔야 원하는 가격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판사나 뭐 성향마다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나는 이 가격 안 했는데 판사가 갑자기 판결을 딱 내려버렸어. 결정을 해버렸어. 이 가격에 언제까지 하라고. 그럴 때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별도로 이의 신청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판결까지 났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2차 우리나라 3심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2심으로 가는 건 항소, 그다음에 2심에서 3심, 대법원까지 가는 게 이제 상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데 공유물 분할 가지고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는다 많이. 그런 경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하시는 거. 그리고 판결에 현물 분할이냐 대금 분할이냐 요 부분으로 이제 다투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할 때 현물 분할이 가능한 땅이 사실 오히려 더 드뭅니다. 원칙은 현물 분할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을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상대방은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각 스테이지별로 우리는 언제나 협상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열어놔야 돼요. 소장을 제출하자마자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그냥 취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은 언제나 열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거 그 우리가 전자소송 사이트 아마 가보신 분이 더 드무실 거예요. 우리 전자소송 포털이라는 곳에 가시면 소장 작성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공유물 분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건물 등 철거 등등등 주소도 많은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요거. 그다음에 부당이득금이라는 내용도 밑에 내리면 또 있어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 필수 서류는 내가 소유자라는 증거, 그다음에 이제 공시지가, 속가라 그래서 소송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거 계산하는 속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토지 대장이나 뭐 임야 대장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피고의 주소하고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를 해야 되는데 연락처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연락처 모르잖아요. 오로지 알고 있는 정보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피고의 주소인데 이게 오래됐으면 송달 불능 막 이래요. 여기서 한참 걸리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아침에도 보내보고 저녁에도 보내보고 주말에도 보내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송달 비용이 조금씩 늘어나요. 근데 그렇게 함에도 안 받아.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라는 걸 내리고 요걸 들고 등기부등본을 들고 저기 가까운 동사무소로 찾아가게 되면 거기서 주민등록 초본을 떼줍니다. 그럼 초본은 전입된 최근 주소까지 다 나오니까 그걸로 주소 고정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하게 되고 송달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돼서 찾으면 좋은데 여기는 상당히 변수가 많아요.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든지 사망하셨다든지 아니면 초본은 여긴데 안 살아. 전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난이도가 좀 올라간다. 그리고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좀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뭐 때문에 이렇게 원하는지를 써야 되고요. 셀프 소송을 통해서 내가 변호사비를 아껴야 이 투자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처분을 할 때 공탁 보증보험 요거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처음에 송달료를 뭐 얼마를 내라고 떠요. 그렇게 뜨는데 만약에 한 방에 다 송달이 다 됐어. 그러면 남는 금액은 소송 끝나면 이제 환급됩니다. 쓴 만큼만 하고 돌려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소송 기간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이거는 다만 마음 편하게 한 2년까지도 본다고 넉넉하게 잡아놓으셔야 돼요. 2년은 넘긴 좀 힘들 것 같은데 송달만 잘 된다면 송달이 아무리 안 돼도 2년은 잘 안 갑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알고 계시고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한 방에 희망을 가지고 하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돈 묻어놓고 까먹고 있는다 생각하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협상의 타이밍인데 이제 소송, 이 소라는 게 소송인데 소송을 제기하기 전과 진행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저 부당이득금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감정해 그 감정 결과 후에 따라서 포인트들이 조금은 달라요. 소 제기 전하고 소 제기 중에는 괜찮아 이때는 협상해도 좋아요 언제든지 해도 근데 감정 결과가 나오게 되면 나한테 유리하면 좋은 거고 상대 좀 낮아지면 안 좋은데 보편적으로 제가 처음에 할 때 금액을 좀 크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좀 만족스러워지 않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정까지 안 가고 그 전에 쇼 붙이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서를 쓰잖아요. 보편적으로 토지 한 5천만 원, 4천만 원 이 정도 때 감정평가 금액이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물론 나중에 소송을 해서 다 털어낼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목돈이 계속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감정하는 걸 이렇게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제가 실제 사용했던 그 내용 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리부티님은 책 보셨죠? 예, 책에서 다, 봤습니다. 예. 다 읽으셨나요, 혹시? 다 읽었어요. 예. 빨리 읽으셨네. 아주 세세하게 이런 것까지 이제 내용이면 내용까지는 아주 세세하게 알겠는데 그 스토리가 7가지 있잖아요. 한 두세 개 네, 읽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감이 오더라고요. 뭔 네, 말씀하시는지. 다 읽으니까 예,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가 이제 감이 잡혀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실 그 정보들은 차고 넘쳐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 법적인 용어가 나오면 우선은 딱 거부감이 드는데 그래서 그 제 스토리 위주로 좀 많이 풀고 이제 소장 이렇게 하면 사실 요걸로도 저는 그냥 소송 끝난다고 보거든요. 저 예. 역시도 시작을 하게 된 게 강의 듣기도 전에 이런 책을 보고 그냥 무작정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딪혀 보면서 배웠던 부분이라 앞으로 그거 그냥 제가 책 보내드리겠으니까 그 책 보시면서 쟁여놓고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알겠습니다. 공식 끝납니다. 예. 그래서 내용 증명 이게 양식은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보냈어라고 하는 그냥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받았기, 언제 받았다, 누가 받았다, 이걸 하기 위한 내용이고 여기에는 공손함과 압박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난 왜 너한테 보냈는데 나 이런 권리관계 이제 안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바뀌었고 야 근데 지금 이 공유자가 있잖아. 우리 정리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니네가 만약에 원하면 내가 팔게. 이거를 약간 공식적인 언어로 약간 풀어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니네가 안 사잖아? 근데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게 돼. 이렇게 약간 이제 압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 있으면 나한테 연락 줘. 이렇게 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보고 반응도 되게 천차만별입니다만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부동산 가처분 신청서는 상당히 쉬워요. 그 별다른 거 없고요. 난 누구야? 난 이런 권한이 있어. 소유권이야. 그리고 왜 하는지, 가처분 왜 하는지 이런 부분 하고 그거에 대한 소명 방법과 첨부 서류를 준비를 해서 내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어려워요. 이거 토지 대장 등본 어디서 뽑아야 되지? 알아보는데 막 한 시간 걸려. 뽑고 이거 맞나? 열람용인가? 발급용인가? 돈 내야 되나? 인터넷 막 뭐 설치하라고 그러고 막 정신없는데 이제 한 번 하면 부두둑이에요, 사실. 이거 쓰는 거 한 시간도 안 걸려요. 그리고 이제 본안 소송, 이제 공유물 분할에 대한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청구 취지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청구 취지는 공식입니다. 이건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도 되고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동시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피고의 주소지 혹은 물건지 주소지에 있는 관할 법원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원고의 그 소재지 주변 법원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부당이득금을 먼저 했고, 난 이렇게 있고, 소유자인데 이렇게 분배해줘. 그리고 그때 될 때까지 매월 36만 원씩 나한테 줘. 근데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해. 요게 상대방이 가장 열받는 문구예요.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간혹 이제 전화 와서 이제 쌍욕을 하는 거죠. 네가 뭔데 소송 비용을 뭐 부담하라 말아야.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들 각자 부담하는 경우로 끝나요. 청구 원인은 난 누구고 공유물 분할에 대한 판례, 예시 이런 것들을 좀 넣어놓고 왜 이들이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역시도 입증 방법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판결문의 예시예요. 이거는 이렇게 판결문이 나옵니다. 실제로. 아까 그 보여드린 형식적 경매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만약에 안 됐을 때. 근데 쭉 보시면 처음에는 한국말인가 싶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포인트가 거기서 거기에요. 이 판사님들이 말을 일부러 좀 어렵게 쓰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장을 딱딱딱 끊어서 이해하기 좀 그래프로 딱 하면 좋은데 문장이 안 끝나. 문단이 막 여기까지 와. 그럼 막 너무 헷갈리는데 어쨌든 포인트는 협상이 안 됐어. 공유물의 방법은 원래 현물 분할인데 이거는 대금 분할로 하자. 그래서 결론 어, 이게 우리가 청구 취지에 넣었던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다. 그러면 요 판결문을 가지고 우리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결론 및 마무리를 보자면 공유지분을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공식 1번 적을 필요 없어. 시험 아니에요. 아, 뉘앙스. 요거 아시면 돼요. 그리고 패턴, 답을 오픈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가 어차피 누가 살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만이 제가 볼 때는 답입니다. 해봐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뭐든지 처음에는 어렵죠. 어우, 지금 제가 막 설명드리는 거 보면 막 제가 막 초고수 같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일반인이에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들보다 몇 번 더 해본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쉬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목표는 수익입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리프팅님 혹시 질문? 없습니다. 요번에 네네. 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아, 그 저 지금 하는 질문 동안에 있습니다. 많이 네네네. 누구시죠? 무뚝입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별건 아닌데 혹시 변론기일에 그, 그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나요? 네. 네. 내 대리인. 아니 혹시 명의가 제가 아니면 제가 대신 갈 수 있는지 뭐 법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네, 제가 직원이어도 관계 어, 아무 관계가 아니어도 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참관은 뭐 이렇게 몰래 들어가면 되긴 하는데 이해관계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 피고 측은 올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변호인 혹은 뭐 파산관계인 뭐 또 누가 있을까요? 가족관계. 내가 제한 능력자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 대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법인으로 만약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명함 하나 파주면 돼요. 뭐 사내 이사다, 뭐 부장이다,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음, 임명장 같은 걸 하게 돼서 그리고 그냥 가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 법인으로 하시게 되면 법인 명의로 소송을 하게 되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 없어요. 거기에 나 이거 직원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개인인데 부모님의 명의로 할 거야. 그럼 가족관계 증명서랑 내가 우리 어머니가 계신데 내가 대신한다. 이런 걸 미리 허락을 받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소장님, 그러면 처음에 내용 증명을 보냈을 때 협상이 안 되면
그 금지 가처분이랑 공유물 분할 소송을 동시에 다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굳이 여기서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별개거든요. 이 사건 번호가 달라요. 얘 그 처분금지 가처분 걸고 소장을 같은 날 제출해도 돼요. 그 제가 혹시 질문을 다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실까요? 아, 그러니까 그 음, 저번에 과제 피드백 주셨을 때도 처분금지 음, 가처분하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음, 걔네 둘을 동시에 따로따로 소를 넣는 건가요? 맞아요. 따로 따로고요. 동시에 하셔도 되고요. 가처분 먼저 걸고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완전 두 개의 사건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면 1, 2, 3, 4 가단 뭐 1, 2, 3, 4 이렇게 되는 거고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는 뭐 5, 6, 7, 8 가단 5, 6, 7, 8 완전 둘의 사건 번호가 달라요. 음. 등기부등본에 이제 처분금지가 먼저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본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못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 대신에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에 피보전 권리라 그래가지고 내가 가처분을 왜 하는지에 대한 쓸 때 나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곧 할 거야. 그게 그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처분하는 거야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근데 그 당시에 진행하지 않아도 돼요. 할 거여도 돼요. 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부딪혀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음. 감사합니다. 또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네네. 그 소를 제기할 때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도 같이 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같이 하는 이유는 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분할 소송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더 추가적으로 받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압박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둘 다겠죠. 음. 근데 이제 음, 부당이득금을 만약에 청구를 하면 나중에 판결문까지 가서 판결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소유권을 이전한 날부터 계산을 해요. 음. 그때부터 아, 부당이득금 누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다가 잘 협상이 끝까지 안 됐어. 그런데 이제 부당이득금을 했다는 거는 지금 상대방이 누군가가 이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 지료를 나중에 쌓아놓고 공유물 분할 판결문 받아놓고 이거는 경매 안 넣고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제가 경매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음. 야 지료내. 음. 나한테 지금 너 이거 판결을 받았는데 너 그동안 지료 나한테 안 냈잖아. 2년이 넘어가면은 이거에 대해서 경매를 넣을 수가 있는 거야. 아까 우리 임의 경매랑 강제 경매 말씀을 드렸죠. 음. 그래서 건물만 매각하는 경매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건물이 쓸만해, 괜찮아. 그러면 일부러 계속 국혀요. 몇 년간 그, 부당이득금. 그 예. 다음에 돈이 좀 커졌어. 그래서 경매를 넘기는데 일반인들은 건물만 매각 나오는 거는 안 봐요. 땅이 중요하지. 음. 그쵸? 근데 나는 땅이 있잖아, 이미. 음. 지분이라도. 그러면은 건물을 헐값에 사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음, 전략적으로 그럼 일부러 지료 안 내도 가만히 묵혀놨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주사님. 건물 내가 그러니까 그거는, 가져오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저쪽에서 NPL 경매 같은 데 보니까 일부러 상대방이 저거 음, 안 하도록 계속 쌓더라고요. 보니까 원리금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다 청구해가지고 이익을 더 극대화시키는 뭐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네. 호흡을 길게 가져간다면 사실 음. 어떻게든 할 게 되게 많습니다. 네. 방법은 여러 가지고요. 다만, 그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 물건은 대부분 지방에 있는 토지와 건물 이런 걸 텐데, 거기는 지료라고 해봤자 사실 크지가 않아요. 어. 음. 월세 만약 50만 원인데 공유자가 뭐 5명이야. 10만 원이잖아요. 2년 해도 200만 원이에요. 네, 크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에 그 전원주택 혹은 그 다세대, 다가구 주택 그런데 토지랑 건물이 이제 별도로 딱 있는 그런 것들 음. 이런 것들을 하면 큰 돈은 그렇죠. 억 단위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응용하기 나름입니다. 다른 분들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 있는데요. 예, 부당이득금 청구는 그때 당시 시세나 아니면 감정가액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청구하는 건가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월세 청구할 때 음, 토지는 뭐 지료를 청구한다 하면 음. 감정가액으로 하나요, 보통? 결론적으로 웃자고 말씀드리는 건데 내 맘대로 하면 돼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음. 판사 마음인데요. 근데 그게 네. 진짜 어떻게 보면 답인데 음,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 뻥을 치더라도 좀 부드럽게 쳐야 돼요. 아파트는 너무나 쉽습니다. 감정가라는 게 있잖아요. 시세라는 게 있고. 그래서 뻥튀기 하기가 어려워요. 음.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진짜 시세가 뭐 보증금은 별도로 하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건 환산 보증금으로 해가지고 월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근거를 적어요. 음. 지금 전세가 1억인데 환산 보증금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월세 뭐 500만 원이야.
그런데 2분의 1이니까 250만 원씩 청구할게. 근데 알고 보면 시세가 뭐 240이야. 10만 원 정도 올려 쓰는 거야. 뭐 티 안 나잖아요. 상대방도 모르고 그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 토지 이런 거는 몰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감정가의 1%라고 하거든요. 예를 아, 들어 감정가가 1억이야. 1억짜리 땅인데 거기에 1%면은 그 100만 원이잖아요. 그걸 월로 하는 거예요. 월 100만 원의 지료를 지급하라. 그러면 거기서 판사도 사람인지라 그냥 넘어가는 나이스한 판사도 있는데 필요도 없어. 근데 원고 저한테 원고 이거 왜 100만 원에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 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계산해서 다시 한번 준비 서면 올리세요. 보충 서면 올리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막 해도 돼요. 그러니까 소송을 여러 번 해보면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낀 게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요. 틀려도 돼요. 틀린다고 큰일 안 나요. 오타? 혹시 판사님이 나 믿게 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 그리고 가면 진짜 별의별 사람들 되게 많이 계세요. 말귀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왜냐면 변론기를 가게 되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30분, 뒤에 30분 미리 오신 분들이 막 다 같이 다른 사건 구경하거든요. 어. 내가 봐도 막 답답해. 아이, 말귀 이렇게 못 알아듣지? 이런 사람들도 있고, 변호사도 솔직히, 실망을 많이 한 경우가 많았어요. 야, 그, 로스쿨 생기고 나서부터인지 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시면 됩니다. 틀리잖아요? 그럼 법원에 전화 와요. 친절하게. 전화 와서 이거 제출하신 거 판사님한테 전화 오는 거 아니고 직원이 이거 제출하신 거 있는데 여기 이거랑 이거랑 좀 수정해서 다시 하세요. 이거 틀렸어요. 음. 꼭 바꾸해서 다시 하면 돼요. 문제 없습니다.